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서민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전 부모님이 지어주신 민서라는 예쁜 이름보다 서보살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렸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제 별명이 보살이었어요. 서보살. 별명이 보살이었을 정도니 제가 어떤 성격인지 대충 아시겠죠? 저는 살면서 진심으로 화를 내본 적이 진짜 거의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정말 화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남들보다 무던한 편인 건 맞지만 거기다 소심한 성격이라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화를 어떻게 내겠어요? 이런 제 성격은 아빠를 빼다 박은 것이고 엄마는 좀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시긴 하답니다. 아빠가 그러시니 반대급부로 엄마의 그런 성향이 더 발달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전 아빠 성격보다는 엄마 같은 성격이고 싶은 사람인데 이게 타고난 성향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제 성향이 저는 마냥 좋지만은 않았는데 특히 연애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친구들이 밀당이다 뭐다 하면서 연애 스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게는 그저 딴 세상 이야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전 남친들의 경우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항상 그렇게 양보만 하고 화를 낼 줄 모르는 제게 질려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대부분 1년도 안 가서 헤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끝까지 좋게만 봐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난 자기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좋아 보여. 물론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지.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 좋고 감동적이기까지 해. 화도 낼 줄 모르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할 텐데 좋게 봐주고 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랑 만나는 거 좀 재미없고 그럴 거야. 그치? 무슨 소리야. 재미가 없다니. 자기도 다 아니까 하는 말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전 여친이란 것들 말이야. 그것들은 다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고마운 줄도 모르는 개념 없는 애들이었다고. 난 그런 거에 질린 사람이라 그런지 자기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 좋아. 남편은 그렇게 늘 저를 인정해줬어요. 전 여친들 이야기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비교하며 절 더 높여주니 솔직히 듣기 싫지는 않더라고요.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밀당 같은 거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성향상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그런데 저의 그런 성향을 좋게 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남편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제게도 남편과의 만남이 소중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인데 알고 보니 남편과 전 뜻밖의 인연으로 얽혀있는 사이이기도 하더라고요. 가족들 모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알게 된 것인데 저희 엄마와 시모가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두 분도 사전 정보 없이 나오셨다가 서로를 알아보셨던 거죠. 세상에, 저희 엄마랑 어머님이 여고 동창이시라니 너무 신기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짜 이런 일도 있네요. 아이고, 이런 인연이 있다니 처음 뵙는데도 낯설지가 않고 좋습니다, 이거. 여고 동창이라니 이런 낭만이 어디 있나요? 두 집안이 정말 좋은 인연인 모양입니다. 저희 둘은 물론이고 양가 아버지들도 너무 신기하다 하며 반가워하시며 상견례 장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정작 두 분 엄마들은 잘 웃지도 않으시고 좀 불편해 보이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이는 아닌 것 같았으니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해야지 했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즈음. 그래도 저희 엄마가 먼저 나서시더라고요. 어머 얘,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니? 우리가 여고 졸업한 게 벌써 몇 년인 건지 알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니? 그래. 오랜만이다. 그렇게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래.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엄마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로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모습이셨는데
시모는 엄마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며 인사도 대충 얼버무리듯이 하는 게 그런 관계를 조금 더 불편해 하시는 것 같긴 했어요. 그렇긴 했지만 두 분 아버님들께서 워낙 분위기를 좋게 끌어주셔서 상견례는 비교적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문제는 상견례 이후였죠. 그날 이후 시모가 저한테 군기를 잡으려고 하신다고 해야 할지, 결혼도 하기 전에 절 불러 벌써부터 시집살이 전초전을 벌이는 기분이 들게 했던 겁니다. 집안일은 좀 할 줄 아는지, 음식은 만들어 봤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며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았고, 결혼하면 주말마다 불려가서 집안일 배워야 할 판인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아팠죠. 그래서 엄마 붙들고 하소연을 좀 했지 뭐예요. 예, 늘 시모랑 나랑 너랑 우리 셋이 밥이라도 한번 먹자. 자리를 한번 만들어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불편한 자리를 만들라고? 난 상상도 하기 싫은데. 엄마가 늘 시모랑 여고 동창이기도 하니까 그거 빌미로 분위기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너 잘 부탁한다고 얘기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봐. 두 분이서 뭐 그다지 친했던 것도 아닌 것 같던데 무슨. 아니, 오히려 전혀 안 친했던 것 같던데 괜히 나 때문에 그럴 거 없어, 엄마. 그래도 내가 그렇게 대접을 좀 해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엄마 걱정 말고 약속 잡아봐. 그렇게 저희 엄마랑 시모, 저까지 셋이서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게 됐는데 엄마는 시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했고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그 자리에 나온 거더라고요. 시모에게 절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엄마 말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엄마는 처음에는 학창시절 선생님 이야기 같은 것을 하며 다소 말랑하게 분위기를 만들더니 대뜸 시모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얘. 너 지금도 옛날처럼 그렇게 지내는 건 아니지? 딱 한마디 하신 건데 뭔가 엄청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 말을 들은 시모는 당황하는 듯 했어요. 옛날처럼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휴, 너도 참 애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무슨 오해라도 하겠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무슨 짓이라도 하고 다녔던 소리로 들리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모 목소리는 살짝 떨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제야 시모가 학교 다닐 때 뭔가 좀 안 좋은 무리와 어울렸던 게 아닌가 하는 눈치를 채게 됐죠. 엄마도 시모도 직접적인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딱 그랬어요. 애들이 서로 좋다고 하니 난 옛날 일 걸고 넘어지며 결혼 반대할 생각은 없으니까 오해 마. 애들 원하는 대로 결혼시키고 싶고 또 애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 사돈이 우리 딸 좀 잘 봐달라는 얘기야. 무슨 내가 옛날에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고 다는 줄 알겠다. 정말 나 학교 생활 잘했잖아. 왜 그러니? 자꾸 옛날 일을 언급하는 게 싫은지 시모는 조금 퉁명하게 대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싶은 걸 들켜버려 신경이 곤두선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러시더니 그래도 계속 저희 엄마 눈치가 보이는 건지 아님 뭔지 모를 귀에 눌린 건지 금방 이렇게 덧붙이긴 하셨어요. 그리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해. 나도 이 결혼 지지하고 있고 내 며느리한테도 이미 잘해주고 챙겨주고 있단 말이야. 내가 네 딸 시집살이라도 시킬까 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마. 난 좋은 시엄마 될 자신이 있는 사람이야. 전 속으로 이미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 같으니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진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두 분 사이 분위기가 좋게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잠자코 있었고 엄마도 시모가 그렇게 잘하겠다고 하니 별다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셨어요. 그렇게 시모의 시집살이에 대한 우려, 또 두 분 엄마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오고 갔던 일이 있긴 했지만 그럭저럭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그 정도 우여곡절이야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겪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됐던 결혼인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랑은 완전히 딴판이더라고요. 집안일에는 일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부려먹기까지 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부랴부랴 집에 와서 저녁상 차려 먹이는데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반찬투정이나 하질 않나.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게다가 뭐라는 게 아니라 진짜 기가 막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야, 음식물 쓰레기 이거 좀 금방 버리고 와줘. 집에 두면 냄새 나니까 바로 버리는 게 좋잖아. 내가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음식물 쓰레기 들고 엘리베이터 타는 남자들인데. 나보고 지금 그걸 하라는 거야? 나 지금 설거지 하잖아. 그러니까 금방 내려갔다 와줘. 이게 뭐 얼마나 걸리는 일이라고 그래. 그렇게 얼마 안 걸리는 일이면 네가 금방 버리고 와서 설거지하면 되잖아. 난 정말 그건 싫어. 아, 그리고 내려간 김에 콜라 좀 사오면 되겠네. 냉장고에 콜라 딱 떨어졌더라.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냐?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 다른 사람 된다고 하는 건가 싶었죠. 제가 바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결혼 전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의 진짜 모습이란 것은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게 집안일은 다 제게 떠넘기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건 신혼 초에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서 나를 잡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가뜩이나 요즘 회사 일도 정신 없는데 어떻게 집안일은 이렇게 나만 하는 일이 되는 거냐고. 이럴 게 아니라 집안일 분배 좀 해야겠어. 집안일 분배라니? 나 좀 당황스럽네. 아니, 난 자기가 가정적이고 여성스러운 게 좋아서 결혼한 거야. 남편 잘 공경할 줄 아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높이 샀던 건데 이제 결혼했다고 본색 드러내는 거야?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남편은 그렇게 오히려 저한테 결혼 전과 다른 모습이라며 짜증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나더러 변했다는 거야? 내가 변했어? 자기가 이러는 건 당연한 거고?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원래 네가 나한테 뭐든지 다 맞춰주고 해주고 그랬던 거잖아. 갑자기 왜 이러냐고요. 그러니 내가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 안 하겠어? 누가 할 소린데. 누가 변했는데 나한테 이러나 싶고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고리타분하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휩싸여 소위 가스라이팅 하려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남편을 붙들고 뭐라고 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맥이 탁 풀리고 거기서 더 싫은 소리를 할 의지가 꺾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됐고 그걸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 때문에 이후로도 사소한 다툼이 반복되기는 했죠. 그러면서 서운함만 점점 커져갔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해결되거나 풀어진 것 없이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니 저도 지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식모로 고용이 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남편에 대한 감정도 식어갔던 거죠. 정이 떨어진다는 게 그런 건가 싶더라고요. 급기야 남편 손길만 스쳐도 그게 싫어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그것 때문에 또 화를 내고 그래서 다시 크게 싸우게 되고 결국 남편도 제게 재미없다는 둥 짜증난다는 둥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전 남자친구들에게 들어서 상처가 됐던 그 말들을 결국 남편에게도 듣게 된 거예요. 상황은 다르지만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들에 상처를 받았다는 걸 너무 잘 아는 남편이 너무나 또렷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하니 그게 제게는 훨씬 더 아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럴 걸 아니까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그 정도로 마음이 식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그런 고민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 늘 그렇게 생각만 좀 하다가 말고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고 살림하는 것만 해도 하루가 숨차게 바빴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만 가고 있었죠.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주말에도 남편은 집에 잘 붙어있질 않았으니 주말은 온전히 저 혼자만의 시간이긴 했어요. 그럼 뭐하나요? 주말에도 집안일 할 게 쌓였으니 맘껏 쉴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 그날도 남편은 집에 없었고 저 혼자 좀 늦게 일어나서 집안 청소부터 하려고 했거든요. 주중에는 시간 내서 청소할 시간이 없으니 주말에라도 몰아서 청소를 하곤 했으니까요.
서재 청소를 한참 못한 것 같아서 모처럼 맘먹고 청소를 했는데 서랍에 뭐가 빠져나와 있길래 정리하려고 서랍을 열었더니 세상에 거기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남편 지가 채워 넣어야 할 항목 다 적고 도장까지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써야 할 것들 쓰고 도장만 찍으면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무슨 사표 품고 다니는 월급쟁이 마냥 이런 걸 만들어서 서랍에 넣어두고 살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혼 소리를 해도 내가 해야 할 판인데 남편이 이런 걸 준비해두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뭐라고 따져 묻기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남편 얼굴 보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소심한 제 성격 탓이기도 했을 것이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게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혼 생각을 여러 번 했었지만 확신에 선 것은 아니었는데 괜히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가 일이 커질 것이 걱정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걸 보고서도 아무 말 못하고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보낸 얼마간의 시간들은 정말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출근해서는 기계처럼 일만 하고 퇴근해서는 녹다운.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하며 기력 좀 회복해서 다시 월요일을 맞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숨 막히시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지낼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갑갑한 생활이라는 걸 자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얼마 후 그런 무의미한 제 일상을 뒤흔드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엄마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됐거든요. 그날은 엄마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다고 하셨던 날이었죠. 동창회 가는 날 입으시라고 제가 엄마 옷도 예쁜 걸로 사다 드리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 아빠가 엄마 차를 아주 번쩍번쩍한 외제차로 바꿔주기도 했으니 엄마는 동창회 가서 자랑할 거라고 한껏 들떠 있었는데 그 차를 몰고 가서 사고가 난 거예요. 연락을 받고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가니 걱정했던 것보다도 엄마 상태가 훨씬 위중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으니 수술실에 계시는 엄마를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도 나고 아빠랑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사고를 당한 곳은 시 외곽 한적한 교차로였는데 워낙 조용한 동네라 딱 그 도로 주변에는 CCTV도 없고 애매한 시간대여서 지나가는 차도 없었는지 엄마 차 사고 난 것을 보고 신고한 분도 사고 나는 현장은 보지 못했고 주변으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 있는 것을 보고 신고한 거라고 했대요. 게다가 엄마가 뭘 잘못 만졌는지 블랙박스 전원이 완전히 나가 있어서 찍힌 것도 없어서 증거나 단서가 될 만한 것도 하나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 당장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엄마 수술이 잘 끝나기만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 중에 경찰들이 병원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알려줬는데 뺑소니 차량을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잡겠다고는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도 않았어요. 사이가 소원해진 지도 좀 됐지만 최근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결사반대를 하는 바람에 사이가 더 멀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아예 동업을 하겠다는 친구랑 사업 아이템 찾는다며 전국을 쏘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언제 올 건지, 어디 있는지 그런 연락조차 일절 없었어요. 저도 지쳐서 더 연락을 안 했고 그러니 내 연락을 안 받는 게 새삼 이상할 것도 없는 거였죠. 저도 정신이 없긴 했지만 문득 시모 생각이 났어요. 시모도 엄마가 간 그 동창회에 가셨거든요. 두 분 동창이신 것 빤히 아는데 엄마 옷만 살 수 없어서 시모 옷도 사서 동창회 잘 다녀오시라고 시모께 드렸었단 말이에요. 남편은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시모 걱정도 되고 해서 시모한테 연락을 드렸던 건데 시모는 엄마가 사고를 당한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사고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방금 전까지 같이 웃고 떠들었는데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 상태는 어떤 거야? 괜찮은 거야? 어쩜 좋으니? 평소와 다르게 그래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따뜻하게 대해주는 시모의 태도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당시 제가 심리적으로 워낙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했으니 작은 것에도 크게 감정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그게요. 엄마 상태가 아주 심각해요. 아직 수술 중이신데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어머니, 저 어쩌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시모와 통화를 하며 전화기 붙들고 대성통곡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시모는 저를 더욱 위로해 주셨어요. 저런, 딱해서 어쩌나. 너희 엄마 괜찮으실 테니 걱정 마. 수술 잘 끝나고 나면 금방 정신도 차리고 회복될 거야.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네요. 엄마 수술실 들어가시고 너무 많이 울어서 더 나올 눈물도 없을 거다 했는데 말이에요. 아유, 그래. 눈물이 날 때는 울어야 돼. 그렇게 터뜨려줘야 한단다. 울고 싶은 만큼 울려무나 내가 다 들어줄게. 덕분에 한결 힘이 나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구나. 그럼 이제 눈물 닦고 엄마 수술 잘 끝나시길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 녀석 아직 연락 안 됐다고 했지? 내가 연락해줄 테니 넌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지? 시모와 엄마 두 분이서 앙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가족으로 엮이면서 미운 정이라도 쌓이셨나 싶었고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시모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시모 말씀대로 엄마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는데 그래도 아직 의식 회복을 못하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시게 됐고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면회 시간 외에도 계속 병원에 머무르며 병실 밖에서 엄마 상태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시모와 통화를 한 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남편은 병원에 나타난 거죠. 근데 진짜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게 술을 잔뜩 마신 상태로 술 냄새 풍기면서 왔더라고요. 간호사들 보기에도 그렇고 저랑 비슷한 처지로 병원에 있는 다른 보호자들한테도 눈치가 보일 정도였어요. 그래도 찬물 몇 잔 마시고 몇 마디 하다 보니 술이 좀 깬 것 같긴 했는데 그때부터 한다는 소리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험은 따로 들어두신 게 있겠지? 그러면서 온통 무슨 돈 얘기만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저 보험금 얼마 나오는지 그게 최대 관심사인 것 같았어요. 우리 아빠가 엄마 병원비 댈 능력이 안 되시는 것도 아니고 자꾸 무슨 병원비 얘기만 해. 왜 그래? 남편이 갑자기 저희 엄마 병원비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자꾸 보험 어쩌고 하는 게 듣기 거북했어요.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보험사 직원이 와 있었는데 남편은 작정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자세하게도 묻더니 사망하시게 되면 보험금이 얼마까지 나오냐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 눈 빤히 쳐다봤는데 보험사 직원도 속으로야 욕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대 8억 정도는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보험금이고 나발이고 남편이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딴 걸 보험사 붙들고 묻는 것 자체가 어이없었는데 남편은 아주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새겨듣고 있는 거죠. 보험금 생각에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바라는 건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보험사 직원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잠깐 담배 한 대 피고 오겠다고 나갔고 저도 보험사 직원 보내고 머리가 너무 아파 바깥 공기 마시며 정신 좀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병원 앞 벤치에 나가 잠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랑 통화하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 듣자 하니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야, 죽으면 보험금이 무려 8억이라더라. 8억.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어떻게 이혼을 하냐? 우리가 지금 벌려놓은 사업 제대로 해보려면 무엇보다 자금이 필요한데 조금만 참고 있다가 보험금 받으면 그 돈 어떻게 잘 구슬려서 그걸로 한 방 터뜨리는 거야. 이 미친놈이 진짜 뭐라는 건지. 아마도 통화하는 상대는 같이 사업한답시고 쏘다니고 있는 동업자 친구였겠죠.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하긴 보험사 직원 붙들고 보험금 운운할 때부터 남편의 시꺼먼 속이 다 들여다보였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대놓고 저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남편 놈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면서 따지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힘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악다구니 쓰면 뭐하겠나 싶고, 그 인간이 반성이라도 할 인간도 아니고 내 힘만 더 빠지고, 그뿐인가 내 기분도 더 더러워질 게 뻔하다 싶어서 일단은 그냥 좀 두고 보자 하며 이를 갈고 있었을 뿐이었죠. 엄마가 의식이라도 찾으시고 상태가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그 보험금을 제가 남편 놈한테 줄 생각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굳이 당장 달려가 그런 놈한테 악다구니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미 그놈이 저한테는 그리 중요한 인간이 아니기에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은 그렇게 병원에 한번 다녀가고는 더 바쁜 척을 하며 이후로는 얼굴 한번 더 비춘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날 엄마 면회도 못했으면서 말이에요. 그 인간한테 그런 게 중요할 리가 없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엄마 보험금 나오면 그거 어떻게 쓸 건지 그 궁리하고 다니느라 바쁠 거예요. 어이없는 거죠. 그 돈 누가 저한테 준다고나 했나? 김칫국 마시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딴 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엄마 상태 살피며 뺑소니범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경찰에서 말하길 그곳이 외진 곳이긴 하지만 한밤중은 아니었으니 딱 그 위치가 아니어도 주변 도로 CCTV로 그즈음 그곳을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을 추적해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동네 사람들 협조를 받으며 범위를 좁혀가고 있으니 곧 뺑소니 차량을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수술이 잘 되긴 했지만 엄마가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병원에서도 정말 다행이라고 해서 아빠와 전 한시름 덜게 됐죠. 그리고 이어서 뺑소니 차량을 특정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뺑소니범을 잡았다는 연락도 받게 된 겁니다. 모든 우려했던 일들이 차례대로 다 해결이 된 것 같았어요. 엄마가 눈을 뜬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군요. 장모님 깨어나셔서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뺑소니범은 아직 소식 없어? 그놈 잡히면 그놈한테도 합의금 왕창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진짜 큰일 나실 뻔한 거잖아. 뺑소니범 잡히기만 하면 나한테 말해. 그런 인간들은 내가 상대해줄게. 엄마가 깨어났다고 하니 사망보험금 못 받게 된 게 아쉽다는 듯이 입만만 다시더니 뺑소니범한테서 한몫 잡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럴 작정이셔? 그럼 네가 그 뺑소니범 만나서 합의금 왕창 뜯어내봐. 뺑소니범 잡힌 거야? 오케이, 좋았어. 나한테 맡겨. 그것들도 형사처벌 받는 건 겁날 테니 합의가 답이거든. 연락처부터 넘겨줘봐. 경찰한테 물어봐야 하나? 그럴 거 없어. 그 뺑소니범 너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뺑소니범이 누구길래 그래? 너희 엄마. 어머니가 우리 엄마 사고 내고 도망간 뺑소니범이라고. 알겠어?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저도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 귀를 의심했으니 그러는 게 무리는 아니죠. 제가 또박또박 다시 한번 사실을 적시해주니 남편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말했죠. 네 엄마한테 네가 그런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러니 뺑소니범인 너희 엄마한테 합의금은 내가 받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여러분. 저희 엄마를 그렇게 만든 뺑소니범은 다름 아닌 저희 시모였던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엄마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했죠. 엄마는 일반 병실로 옮겼고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었는데 상태가 좋아지시니 바로 사고 당일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으실까 걱정이 되기도 해서 담당 의사에게 상담까지 받고 차분하게 사고 경위와 시모가 뺑소니범이었다는 것까지 엄마에게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엄마는 비교적 담담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창회 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셨죠.
너도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겠지만 늘 시모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보통 날라리가 아니었거든. 똑같은 것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며 애들 괴롭히는 못된 짓도 많이 했어. 뭐 대충 그런 것 같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날 왜 나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어머니랑 셋이서 밥 먹었을 때 있잖아. 그날 분위기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랬을 줄 알았어. 그러라고 말을 한 거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데 늘 시모는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평판이 안 좋아. 동창회에 초대도 못 받을 정도로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너희 시모한테 당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아무도 너희 시모를 초대할 사람이 없는 거지. 정말? 난 그 정도인 줄은 몰랐지. 엄마가 동창회 간다는 말만 듣고 어머니한테도 옷 사드리면서 동창회 잘 다녀오시라고 했는걸? 그래, 알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네가 그러는 바람에 네 시모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는 뭐라고 한참 따졌거든. 뭐? 뭐라고? 뭘 따졌다는 거야? 나한테는 아무 내색 없이 고맙다 소리만 하더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건데? 알고 보니 시모는 자기는 동창회 초대도 못 받았는데 저한테 괜한 소리해서 자기 약 올리는 거냐 뭐냐 하며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따졌다고 해요. 엄마는 들을 것도 없이 어이없는 소리라서 상대도 안 했다 하지만 괜히 또 제가 죄송했던 거죠. 엄마는 그러면서 시모한테 그러셨대요. 그게 지금 시모가 엄마한테 따질 일이냐고 말이에요. 혹시 동창회 초대 못 받은 게 억울해서 그런 거면 엄마가 초대해 줄 테니 오고 싶으면 오라며 시간과 장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올 수 있으면 와보라는 식으로 말을 해선지 늘 시모는 약이 잔뜩 올라 씩씩거리면서 동창회에 굳이 나타났더라. 그러고도 거길 갔다는 것부터 난 너무 이상해. 그러고 싶을까 몰라. 누가 아니라니. 그리고 이왕 그렇게 왔으면 그제라도 좀 좋게 풀었으면 됐을 것을. 옛날에 자기가 심하게 괴롭혔던 친구들 알아보면 또 무시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 왜 그러시는 거래? 그렇게 해야 무시를 안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뭐가 됐든 다들 나이 먹고 이제 와서 늘 시모가 태도를 조금만 좋게 해줬더라면 받아주고 쉽게 풀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나오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뭐니. 시모가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엄마가 그런 시모를 제지하고 나섰고 엄마가 그러고 나서니 다른 동창들도 하나같이 시모를 비난했다고 해요. 시모가 아무리 끝발날리던 일진의 날라리였다고 한들 혼자서 동창들을 다 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괜히 나타나서 망신만 실컷 당한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자리 지켜 동창회 끝날 때까지 있었다는 거야? 그랬으니 엄마랑 비슷한 시간에 나오다가 그런 사고를 낸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고도 거기 계속 앉아있기는 하더라고. 하여간 정말 이상한 애야. 동창회 파하고 다들 헤어져서 나도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늘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더라고. 엄마한테 뭐라고 또 따지려고 그때까지 있었던 거 아니야? 정말 징하다. 그랬을 수도 있지. 나한테 막 그러대. 왜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러냐고. 동창회 있는 것도 안 알려주고 따돌리더니 어떻게 그러냐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진짜 어이없다. 자기 좋아하는 친구 한 명 없는데 그런 자리에 그래도 사돈이라고 나중에라도 불러준 건 엄마 아니야. 얘,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것도 너무 성가신 거야. 동창회 때 하도 떠들어서 진도 빠져 있었으니 이야기할 힘이 없어 상대 안 해주려고 하고 내 차 타버렸거든. 그러니 시모가 엄마 차에 따라붙어서 가다가 그런 사고를 냈던 모양이네. 그랬어요. 엄마는 시모 뿌리치고 차에 타고 출발을 해버렸는데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 위반한 어떤 차가 돌진에 들어오는 것을 본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도 사고가 나던 당시를 그렇게 기억했었거든요. 그러나 사고를 낸 것이 시모일 줄은 엄마도 전혀 몰랐던 거죠. 경찰들이 수집한 자료와 시모의 진술에 의하면 시모는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로 엄마 차를 들이받았는데 엄마 차는 시모 차에 부딪히며 갓길의 바위에 심하게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엄마 사고는 대형 사고가 됐던 반면 시모 차는 엄마 차와 부딪히기만 한 상태로 제동을 잘해서 2차 충격은 없었고 시모는 사고가 커진 것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도망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모는 끝까지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기도 억울하다고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낸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요즘 세상에 얼마나 과학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말이에요.
조사 결과 운전 미숙으로 판명이 났고 시모는 꼼짝없이 그 죄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급발진이었다 하더라도 뺑소니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심지어 자기 잘못으로 사고가 났고 그 사고가 꽤 큰 사고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신고 조치 없이 뺑소니를 친 것이니 죄질이 아주 악질인 거죠. 그러니 시모는 남편한테도 그 말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것 같았고 저도 남편과 연락을 거의 안 하는 상태에서 정확히 판명나지 않은 시모의 이야기를 굳이 남편에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저를 찾아와 뺑소니범 보험금 운운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 자리에서 시모가 뺑소니범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보험사 직원한테 물어보니 이런 경우 합의금으로 5억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가서 그 돈 준비나 하라고 해. 남편은 넋이 나가 있더니 5억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드는지 다급한 목소리로 절 붙들고 그러는 거죠. 5억? 무슨 소리 하는 거야? 5억은 무슨 5억이야? 무슨 합의금이 로또도 아니고 말도 안 돼. 보험사 직원 말이 우리 엄마 죽다 살았는데 이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경우 보통 3억 정도는 받는다더라. 그런데 우리 엄마 차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외제차였던 거 알지? 그 차도 완전 박살났는데 이 정도면 5억은 충분히 받는다던데? 5억 밑으로는 합의해주지 말라고 해서 그럴 작정이야. 뺑소니 사고였으니 시모가 무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합의금에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같은 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하여간 전 그 이하로는 절대 합의할 생각 없으니 변호사 선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뺑소니까지 쳤는지 모르겠지만 당황해서 그랬을 거야. 가족끼리 합의가 웬 말이야.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나랑 얘기를 좀 더 해보자. 그러면서 절 붙들고 무슨 얘기라도 하려는 것 같던데 다급하게 머리 굴리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서 정말 역겨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로 절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제 앞에서 그렇게 빤히 보이게 머리를 굴려보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합의금이 아니어도 보험금도 꽤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남편 입에서 그놈의 보험금 소리가 나온 순간 저는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더 들어줄 것도 없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 우리 엄마 죽는 거 아니어도 3억 정도는 보험금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돈으로 네 사업자금이라도 되려고 눈독 들이고 군침 흘리니? 꿈깨. 아니 자기야,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가족? 너 자꾸 가족 어쩌고 할래? 가족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서재 네 책상 서랍에 고이 모셔놓은 그 이혼 서류는 내가 친히 접수했으니 그렇게 알아. 그놈의 가족 소리 더는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시모의 뺑소니와 별개로 엄마가 이런 상황인데 걱정도 하지 않고 보험금에 군침이나 흘리는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환멸을 느낀 전 엄마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마음이 좀 편해지자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동안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 서류 빈칸에 제가 적어 넣어야 할 것들을 마저 작성해서 제출해버렸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 남편은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걸 언제 봤어? 그런 걸 봤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거 너랑 이혼할 생각으로 갖고 있던 거 아니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말이야. 그 좋지도 않은 머리 그만 굴려. 네 머리 들그럭 굴러가는 소리도 그만 듣고 싶거든. 남편은 당황해서 횡설수설했으나 전 더 이상 남편이 하는 이야기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헛된 희망 갖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똑바로 들어. 그날 네가 병원에서 네 동업자랑 통화하면서 우리 엄마 보험금 노리는 것도 다 들었고 그것만 해결되면 어차피 너도 나랑 이혼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내가 다 들었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어. 그러니까 그건 그 동업자 녀석이 말을 좀 이상하게 유도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다 설명할게. 아직도 내 말귀를 못 알아먹겠니?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자고. 난 더 할 말 없어.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제가 할 말 다 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남편은 시모와 함께 찾아와 매달리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엄마랑 밤새 고민했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당장 그 돈을 어떻게 만들겠어. 제발 합의금만이라도 조금 낮춰줘. 부탁이야.
무슨 합의를 가해자 사정 봐가며 해? 그럴 생각 없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사고를 내긴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겁만 덜컥 나서는 나도 모르게 도망을 치고 말았지 뭐냐. 내가 너희 엄마한테도 평생 속죄하며 살 테니 사정을 좀 봐주렴. 그 돈이 우리가 어디 있겠어. 어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그러는 당신은 우리 엄마 차 들이받고 도망칠 때 우리 엄마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고요. 우리 엄마 어떻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깟 합의금 깎아달라고 이딴 소리가 나와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욕을 해도 좋고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렴. 너희 엄마도 내가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너희 엄마가 하는 말도 내가 다 들을 참이야. 일반 병실이라 면회도 된다고 하던데 내가 지금 너희 엄마 좀 만나보면 안 되겠니? 우리 엄마 겨우 안정되고 있는데 당신 보고 혈압 오르게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엄마 절대 안 보여줄 거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 정말 잘할게.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야. 살림도 내가 다 하고 뭐든지 다 내가 맞춰줄게. 남편이 아무리 간절하게 매달려도 제게는 그 모든 게 가소로울 뿐.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한테 다 맞춰주는 게 당연하다더니. 사람 참 간사한 거야. 그치? 병원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 계속 이러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험한 꼴 당하고 싶어? 그러니 남편도 시모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긴 하더군요. 제가 절대로 봐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을 테고 그렇다고 시모를 깜빵에 보낼 수는 없을 테니 남편이란 놈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든 돈을 구하려고 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사업도 제대로 벌일 자금이 없다던 남편이 5억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더니 결국 저한테 다시 찾아와서 해결책이랍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일단 재산부터 합의하자. 우리 신혼집이 꽤 올랐잖아. 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부터 하잔 말이야. 반반 분할하면 되겠지? 결혼할 당시 남편과 제가 갖고 있던 돈에 양가 도움도 받고 대출도 좀 끼고 그렇게 무리를 해서 신혼집을 마련했던 건데 저희가 샀을 때보다 집값이 꽤 오르기는 했어요. 그러니 그 신혼집 팔아서 반반 재산분할 하자는 거죠. 뭐? 너 진짜 웃긴다. 이게 지금 뺑소니범 아들 주제에 감히 뭐? 재산분할? 반반 분할?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또 변호사 선임하고 진흙탕 싸움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제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하며 다시 얘기해보라고 하니 바로 깨갱하고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집은 완벽한 제 소유가 됐고 명의도 제 명의로 바로 바꾸긴 했어요. 저는 그 집 팔 생각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상태가 나날이 호전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대로라면 곧 퇴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병원 생활을 힘들어하던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더 힘을 내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엄마 병문안 온 동창분께 들은 건데 시모가 살던 집을 다 날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뭐라더라? 그래, 걔 아들이 무슨 사업자금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하면서 집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했었대. 기가 막혀서. 그 사업 자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엄마 보험금 나오면 그걸로 집 사업자금 쓰려고 작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야? 그놈이 내 보험금에 대해서 뭘 알아서. 아니, 그보다 내 보험금을 왜 지가 넘봐? 그러니까 미친놈이라는 거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우리 엄마 이제 괜찮으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건데 엄마 사망보험금 얼마 나오냐고 보험사 직원 붙들고 물었던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어머머. 애미는 알아주는 날라리에 아들놈은 순 도둑놈 아니야? 세상에 기가 막힌다. 왜 아니야? 내가 상견례 자리에서 걔 보는 순간 이 결혼 안 된다고 엎었어야 하는 건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엄마, 그럴 거 없어요. 이제 다 해결됐는데 뭐. 그래, 얘. 그리고 걔도 벌 받고 있는 것 같으니 됐지 뭐. 좋은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시모한테 집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했지만 이후로 사업자금 나올 구석이 없으니 그건 그대로 고스란히 빚이 되었고 이후로 사업자금으로 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사업이고 뭐고 진척도 없이 다 망하게 생겨 대출 이자도 못 넣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집 내놓고 월세라도 알아봐야 한다면서 그날 동창회에서 연락처라도 주고받고 그나마 호의적으로 대해준 동창들한테 사정하며 돈 빌리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다들 그런 시모 흉이나 보지 그 돈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정말이지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과 인연은 깨끗하게 정리됐으니 다행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혼이라는 게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인간들을 대할 때는 할 말은 꼭 해야 한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보기도 하면서 저도 이렇게 할 말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누구를 대하든 지나치게 소심하게 다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제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답니다. 지금까지 늘 그런 마음이 있긴 했지만 마음만 있지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던데 이 일 겪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것도 해보게 됐고 한번 해보니 영 못할 것도 없다 싶은 거예요.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상으로 소심한 제가 결혼하고 이혼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문득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구나 새삼 느끼고 있답니다. 엄마가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셨더라면 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근데 그렇게 큰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놓치는 감사해야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참으면 안 되는 걸 참아서도 안 되지만 감사해야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여러분이 큰 위로가 되는 거랍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도 축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건강하세요.